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노랫말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선 주차에서 우리가 이야기가 무엇인지, 서사가 어떻게 감정을 설계하는지를 배웠다면, 이번 주차에는 아주 짧지만 강한 이야기 형식, 즉 노랫말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의 관점을 분석할 거예요. 노랫말의 길이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고 강한 또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개인의 감정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전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는 글쓰기 연습이 아니라 감정 중심 서사 설계 훈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할 학습 목표는 크게 5개. 첫 번째, 대중가요 가사에 따르는 벌스, 코러스, 브릿지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가사가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감정 전달, 메시지 반복, 서사 압축, 리듬 몰입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슬프다, 사랑한다 이라는 말처럼 굳이 말로 하지 않고 이미지와 상황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show, don't tell 표현 방식 기법을 이해할 거예요. 이 네 번째로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직접 가사 초안을 작성하는 것, 그리고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가사의 감정, 톤, 길이, 그 목적에 맞게 변환하고 개선하는지 AI 활용까지 한번 연결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 가사는 스토리가 될 수 있는가? 왜 가사가 스토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짧은 문장 몇 줄로 어떻게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스토리의 정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스토리라는 거는요, 길이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토리가 길고 복잡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사실 이 스토리라는 거는 단순하게 구조와 그리고 기능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내러톨리지라고 얘기하는 서사학에서는 스토리를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의 흐름, 특히 감정 상태의 변화를 핵심으로 봐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영화나 소설, 드라마뿐만 아니라 노랫말 역시 하나의 완결된 서사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는 감정 서사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지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이거를 감정 중심 서사, 이모셔널 내러티브라고 해요. 즉 가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 일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미쳤는가, 남겼는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가사는 아주 짧아요. 모든 맥락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서사 압축, 내러티브 컴프레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사는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요. 몇 개의 상징적인 장면만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밤, 혼자 있는 방, 다치지 않는 메시지 창, 스쳐 지나가는 뒷모습 이런 것들. 이런 장면들이 설명되진 않지만 듣는 사람, 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스토리는 작가가 전부 쓰는 게 아니라 청자가 자기의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완성시켜요. 가사가 스토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음악과 결합된다는 거예요. 리듬이 이야기를 운반하죠. 텍스트만 보고 보면은 짧고 단순한 문장도 리듬과 멜로디를 만나면서 그 감정의 흐름을 갖게 돼요. 이것을 정서적 동조, 어펙티브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복되는 리듬은 감정을 강화하고 멜로디의 고전은 감정의 곡선을 만듭니다. 후렴의 반복은 메시지를 각인시키고요. 결과적으로 이 가사는 텍스트 더하기 음악이라는 결합을 통해서 시간 위에 서사는 흐르게 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사가 이야기하는 말은 텍스트가 아니라요. 이야기를 느끼게 하는 장치예요. 자, 가사는 사건을 설명하는 서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정을 설계하는 서사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을 유도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가사는요, 짧지만 강력하고 개인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확장이 돼요. 이 점에서는 가사는 디지털 환경의 가장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방식 중에 하나죠. 정리를 하자면 가사가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스토리는 길이가 아니라 뭐요? 구조의 문제고 가사는 감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사를 구성해서 장면을 압축을 해서 청자에게 상상을 활성화시키고 음악과 결합해서 시간적인 흐름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사는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서사 이론과 대중음악 분석을 종합하면 가사는 크게 4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을 해요. 이 4가지 기능이 동시에 동작할 때 가사는 짧지만 강력한 스토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감정 전달. 우리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감정을 전달한다. 가사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요, 패자가 감정을 혹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타자가 느끼도록 전달하는 데에 연결을 포인트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감정에 정의하지 않고 감정 상태에 청자를 데려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외롭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 있는 장면만으로 청자는 그 감정을 추측할 수 있어요. 가사가 정서적 공명을 가장 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사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대중가요는 한 곡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기보다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형태를 이용해요. 특히 후렴구에서 반복되는 문장은 청자로 하여금 기억에 남아 그 노래의 정체성을 형성해요. 이 반복은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의미 강화, amplif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의미를 강화해서 가사는 새로운 정보를 계속 추가하지 않고 그 감정, 중요한 감정을 반복해서 청자가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내러티브 컴프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가사는 이야기가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몇 개의 핵심 장면, 그 핵심 장면으로 이미지를 압축시켜서 제시해요. 이때 발생하는 중요한 효과가 바로 청자가 자기 경험을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가사는 서사를 완성하지 않고 서사의 빈칸으로 의도적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빈칸을 채우는 과정에서 가사는 개인의 이야기가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리드믹 이머전, 리듬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가사만 가진 독특한 리듬 몰입이 있는 거예요. 가사는 음악과 결합해서 텍스트가 시간 위를 흐르게 합니다. 리듬과 운율은 청자의 감정 반응을 논리적 사고보다 먼저 자극하고요. 이것을 신체적 반응 기반 몰입, embodied immersion이라고 하는데요. 가사는 읽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따라서 불러지는 이야기예요. 정리하자면 노랫말은 감정을 전달하고 핵심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압축하고 제시하고 또 리듬을 통해서 감정 몰입을 강화해요. 이 4가지 기능이 결합될 때 가사는 짧지만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매체가 되는 거죠. 자, 앞서서 우리가 가사가 수행하는 4가지 기능을 얘기를 했지만 이어서는 이 기능이 무작위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매우 안정적인 구조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바로 벌스, 코러스, 브릿지 이 3가지 구조 줄여서 VCB라고 얘기할게요.
이 VCB 구조는요, 관습이 아니라 인지적 설계입니다. 단순히 대중가요에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생긴 습관이 아니고요. 이 구조는 청자의 인지 흐름과 감정 반응에 맞게 설계된 설계예요. verse는 이해를 돕고, chorus는 감정을 각인시키고, bridge는 지루함을 깨고 감정의 깊이를 확장합니다. 자, 결국에 VCB 구조는 듣는 사람의 감정, 여정을 설계한 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verse에 대해서 기초 설계, 상황과 감정의 기초 설계라고 이야기의 출발점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과 감정의 조건을 설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verse에서는 시간, 장소, 관계, 현재 감정 상태가 암시적으로 제시돼요. 2단계에서는 청자가 아직 이야기의 감정에 완전히 빠져들진 않았지만 이게 어떤 노래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코러스는요, 핵심 감정과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노출시켜요. 자, 코러스는 노래의 중심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여기에 verse에서 쌓아온 감정이 가장 직접적인 언어로 노출이 돼요. 서사적으로 보면은 코러스는 이야기의 결론이라기보다는 가장 핵심 명제에 가까워요. 그래서 코러스에서는 반복, 간결함, 강한 감정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용되는데요. 반면에 브릿지에서는 감정 전환과 확장, 아주 짧지만 가장 전략적인 구간으로 펼쳐져요. 브릿지의 역할은 감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관점을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던가 감정의 강도를 바꾸던가 새로운 깨달음을 제시합니다. 이 전환 덕분에 마지막 코러스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리기도 해요. verse는 설명이 아니라 설정, 코러스는 묘사가 아니라 핵심 감정의 선언, 그 다음에 브릿지는 추가가 아니라 전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가사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자,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가사는 더 이상 감각적인 문장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K-팝 가사의 구조를 기준으로 좀 살펴볼까요? 중요한 점은 특정 곡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순서로 배치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K-팝의 가사는 지금과 같은 흐름을 가져요. verse, 그 다음에 chorus, verse 2, 그 다음에 chorus, bridge, final chorus. 이 구조는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감정의 강도와 의미는 매 구간에서 미세하게 변화합니다. 즉 같은 코러스라도 등장하는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verse 1번. 여기에서 코러스로 넘어가죠. verse 1에서는 상황과 감정의 출발을 제시해요. 어떤 관계의 상태인지, 화자는 어떤 감정에 놓여 있는지,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이 무엇인지. 이후에 등장하는 코러스는요, 이 verse를 바탕으로 청자가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요. 이 첫 번째 코러스의 역할은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이 노래의 감정은 이런 거야 하고 제시를 해요. 자, 그러고서 verse 2에 와서 코러스로 넘어가는데 verse 2에서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아요. 대신 감정의 이유를 보완하거나 다른 관계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에서의 다른 단면.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암시해요. 이 verse 2 이후의 코러스는요, 같은 문장을 반복하지만 청자는 이미 더 많은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무게가 달라져요. 이 지점에서 반복은 지루함이 아니라 감정 누적의 장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브릿지에서 파이널 코러스로 넘어가지는 과정은 앞서 했던 반복되는 감정들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어내요. 새로운 시선, 다른 감정 혹은 깨달음. 이 짧은 전환 덕분에 마지막 코러스는 같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결론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이 구조가 K-팝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전반에 아주 안정적인 검증자치로 설계되어 있는 방식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K-팝 그룹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어요. 이 노래에서 벌스와 코러스 그리고 브릿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봐요. 우선
뮤직비디오에 가사가 없으니까 살펴보면서 제가 이 부분 이게 구조적으로 끊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곡이 시작이 됐죠. 우선 벌스는 감정을 말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너 사진을 보고 갔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끝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지니까.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이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뭉치는 내려야 그 날이 올까. 자, 이제 코러스가 들어왔어요.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데 눈이 달아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날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 날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자, 이제 두 번째 벌스가 시작됐어요. 네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네가 난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너 원만하기보단 덜하지 널 풀어내보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자, 여기서 보고 싶다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코러스예요. 코러스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구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우리는 보고 싶은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너 위로 my best friend 자, 브릿지에 들어왔어요. 집은 다시 올 거야. 감정을 반전시키거나 아니면 결의를 가지거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원할 수 없을 곳에 피나봐요. 이 겨울 자, 봄과 겨울을 대비시켜서 이미지와 함께 감정의 결론을 내리는 파이널 코러스가 왔어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 밤만 더 세우면 만나러 갈게 데리러 갈게 살리러 갈게 추운 겨울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꽃 피울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머물러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K-pop 안에도 서사구조가 담겨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벌스에 대해서 많은 초보 작가들은 후렴으로 가기 위한 준비 구간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서사적으로 보면 벌스는 이야기의 토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스가 흔들리면 코러스나 브릿지도 힘을 잃어요. 자, 벌스에서의 핵심 역할은 상황 설정, 감정 조건의 설계, 이 부분인데, 즉 감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BTS는 보고 싶다라는 조건을 계속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보면 지금 제가 예시로 나는 내가 떠나서 너무 슬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전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창밖에 비가 떨어지는 밤, 너의 그림자가 사라졌어. 이미 이거 문장만 통해서도 우리는 결별했구나. 이별을 아픔을 맞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벌스에서는 보통 시간, 장소, 관계의 상태, 화자의 현재 위치 같은 정보를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제시를 해요. 영화의 첫 장면이나 소설의 도입부 같은 역할이에요. 직접적으로 벌스에서는 Don't tell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구간이에요. 나 외로워 하는 말을 직접 흘리지 않아요. 혼자 남은 방, 울리지 않는 전화, 새벽의 창문, 이런 것들로 벌스의 감정을 스스로가 청자가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벌스는 저강 구간이에요. 감정의 저강. 그래서 감정의 최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굉장히 낮게, 대신에 코러스에서 폭발할 수 있게끔 여지는 남겨줘야겠죠. 그래서 벌스가 절제가 되고 구체적이며 여백이 있을수록 좋은 벌스라고 할 수 있어요. 벌스를 작성할 때는요, 감정을 말하지 않고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벌스를 통해서 코러스를 갈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주는, 자, 그래서 결국에 벌스는 노래의 시작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쓰셔야 돼요. 벌스에서 청자가 감정에 발을 들이지 못하면 그 뒤에 코러스는 아무리 강해도 공감되지 않아요. 가사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어요. 코러스는 많은 학생들이 코러스를 가장 중독적인 부분, 후렴, 제일 중요한 한 줄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서사 이론 관점에서 코러스는 단순히 반복되는 구간이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 명제를 선언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 문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소설로 치면은 작가가 독자한테 건네는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에 해당해요. 벌스가 상황과 감정의 조건을 보여줬다면 코러스는 이 조건 위에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느껴. 계속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를 반복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그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코러스에서는 벌스보다 문장이 짧고 직설적이 되고 핵심 감정만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코러스의 감정 곡선에서는요, 가장 눈에 띄는 감정 곡선들이 활성화가 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러스가 항상 가장 큰 감정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코러스의 진짜 핵심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가장 명확한 언어로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러스에서 복잡한 묘사보다는 단순한 문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코러스는 같은 가사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도 보고 싶다를 반복했죠. 이 반복이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감정을 기억해서 각인시키는 장치로, 인지 심리학적에서 보면은 반복은 이해를 돕기보다는 정서적인 인식, 이모셔널 레커니션을 강화하는 거예요. 즉, 코러스의 반복은 이 노래의 감정은 이것이다 라고 청자에게 감정을 도착시키는 거죠. 자, 대부분의 코러스 안에 훅이 포함이 돼요. 훅은 한 문장 혹은 한 구절, 노래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자, 서사적으로 보면 훅은 이야기의 제목이자 청자가 가장 오래 기억에 하는 감정의 요약본인데, 그래서 코러스는 가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노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구간이에요. 벌스와 코러스 사이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구간이 바로 브릿지예요. 브릿지는 분량도 아주 짧아요. 항상 등장하지도 않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서사적으로 볼 때 브릿지는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 장치예요. 브릿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반복을 깨는 거예요. 벌스, 코러스가 감정을 쌓고 반복하는 구조라면 브릿지는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멈춰요.
이 중단 덕분에 청자 다시 한번 가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브릿지는 새로운 감정을 만드는 구간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감정을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언어로 해석하거나 다른 결로 표현하는 거. 그리움을 체념으로, 슬픔을 이해로, 분노를 후회로. 보고 싶어 봄이 올까 했는데 봄을 겨울에서 어떻게 넘어가는지 설명하는 봄날. 그 노래의 가사의 마지막 브릿지는 이렇게 돼요 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정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덕분에 이 감정 이후에 다시 등장하는 코러스가 같은 가사인데 전혀 다른 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가 있는 노래는 없는 노래보다 깊이가 있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브릿지가 화자가 감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단계 더 인식하기 때문에 사고의 층을 추가하는 구간이에요. 그렇게 돼서 자, 브릿지는 설명을 늘리는 구간 아니고요. 감정을 반복하지 않아요. 단지 관점을 전환시키고 이 원칙을 지키면 브릿지는 짧지만 가사 전체의 무게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verse, chorus, bridge 구조를 하나의 핵심 작법 원리로 묶어볼게요. 오늘 바로 우리가 show, don't tell 이 원리를 이용할 건데요. 설명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말로 요약하는 것보다 학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show, don't tell 이거는 정보를 줄이자는 기법이 아니에요. 감정인식의 주체를 작가에서 독자로 이동시키는 건데 tell은 작가가 감정을 정의합니다. 나는 슬프다. show는 감정이 발생하는 조건과 장면을 제시해요. 불 꺼진 방에서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바라본다. 자, 이 서사 이론에서는 이를 독자 반응 중심의 서사라고 부르는데요. 가사는 소설보다 훨씬 짧고 영화처럼 장면을 충분히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사에서 감정을 직접 설명하기 시작하면 서사는 즉시 얕아져요. 반대로 이미지, 상황, 감각적인 단서를 통해서 감정을 보여주면 청자는 훨씬 자신의 경험을 끌어와서 감정을 능동적으로 해석해요.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정서적 몰입, 이멀전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show, don't tell 이거를 VCB 구조에 작동시킬 거예요. 자, 먼저 verse에서는요. 쇼 중심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상황과 이미지와 상태를. 근데 코러스에 가면은 쇼하고 제한적으로 얘기해줘야 돼요. 감정을 직접 말하되 반복과 리듬으로 전달시킬 수 있게. 자, 브릿지에서는 쇼를 기반으로 인식이 전환돼서 감정을 해석해야 돼 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show, don't tell은 가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원칙으로 작용돼야 돼요. 감정을 숨기는 기법이 아니고 감정을 독자가 느끼게 만드는 기법으로 가사에서 서사의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 원리로 작용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감정별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show, don't tell의 핵심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거라고 했다면 작가는 대신 무엇을 써야 될까요? 이미지 어휘라고 하는 건데요. 즉 이미지 보캐블러리라는 거예요. 외롭다, 슬프다, 불안하다 같은 감정은 모두 추상어예요. 자, 추상어는 사람마다 떠올리는 장면이 다르기 때문에 공감의 밀도도 낮아집니다. 이미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또 공간과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감정을 공통 경험으로 번역시켜 주는데 자, 감정. 자, 가사 작법의 중요한 것은 감정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드러나는 상태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외로움을 표현할 수 있는 불 꺼진 방, 혼자 남은 식탁, 읽히지 않은 메시지. 자, 아니면 또 그리움은 또 뭐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 닿지 않는 거리, 멈춘 시간. 이미지는 감정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만드는 장치예요. 이미지 어휘는
가사의 중요한 특징인 서사 압축을 가능하게 해요. 한 문장 안에 상황, 감정, 시간을 동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가사는 감정 단어가 적고 이미지 단어가 많아요. 자, 이미지 단어를 선택할 때요. 여러분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너무 개인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을 대신해주는 상징.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미지가 가사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종신 씨가 쓴 가사들을 보면서 되게 생활형 가사다라는 얘기를 하죠.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이미지 어휘를 쓰고, 이미지 어휘는 가사의 서사를 압축하고 깊이 있게 만들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가사의 벌스 1이에요. 차가운 도시의 밤공기,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네. 내가 떠난 그 길목에서. 자, 상황 제시가 어떻게 나왔냐면 차가운 도시, 홀로 서 있는 나, 그리고 내가 떠난 골목길. 결과적으로 되게 구체적인 이미지와 배경을 제시했어요. 이별 후에 남겨진 화자의 쓸쓸한 그 청자가 그릴 수 있도록 묘사를 했죠. 코러스에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외치고 싶어. 아직 내 심장은 너를 향해 뛰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 여기에서 감정이 폭발을 뭘 했냐면 돌아와줘. 사랑을 멈출 수 없어. 사랑해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언어로 폭발시키는데 사랑을 멈출 수 없어. 이 노래의 핵심 감정은 애절한 그리움과 후회. 그걸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후계 역할을 수행시키는데 자, 마지막에 브릿지에서 얘가 깨달음을 얻어요. 관점이라고 했죠. 잘못됐을까? 너의 지친 표정을 떠올리면서 관계를 재성찰을 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했으면. 아니면 혹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 힘들게 했나? 이런 자기 연민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로 감정이 전환을 하면서 이야기가 깊이 있게 변하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훅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모든 요소가 가사 안에 가장 강하게 응집되는 지점, 바로 훅인데요. 훅이라는 게 청자의 주의를 붙잡고 노래 전체에 기억하게 만든 핵심 단어, 단위를 말해요. 대중음악 이론에서 훅을 기억 유도 장치, 메모리 트리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훅이 반드시 멜로디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사 차원에서의 훅은 이야기와 감정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은 문장이 돼요. 요약이 아니라 응축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요약하는 문장으로 오해를 하지만 아니고 정보를 줄여서 요약하는 게 전혀 다른 의미이며 감정과 의미를 압축하는 장치. 그래서 훅은 배경 설명 없고 이유 설명 없고 감정 해설 없어요. 대신에 이미지, 감정,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훅은 코러스 안에 보통 위치를 하는데 코러스는 반복하고 리듬감과 결합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가장 집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서사적으로 보면 코러스는 감정의 선언이에요. 훅은 그 선언을 대표하는 문장이에요. 보고 싶다. 이것만 해도 끝나버리는 거죠. 훅은 show, don't tell 그 원칙에 가장 고난이도로 적용이 되는 건데 왜냐하면 짧고 그 다음에 감정을 직접 말해버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좋은 훅은 감정을 말하지도 않고 감정이 떠오르는 이미지 상태를 제시해요. 자, 그래서 훅은 노래의 제목이 되기도 해요. 노래의 핵심 감정을 대표해서 청자의 기억 속에 가장 오래 남기 때문에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아니지만 이야기의 얼굴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의 가사 구성 규칙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작가를 억압하는 규칙이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축적된 공통 설계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매우 되게 규범화된 구조를 따르는데요. 가사는 자유시가 아니라 설계된 텍스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사는 종종 자유로운 감정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중음악의 가사는 음악, 리듬, 기억 구조에 맞게 설계된 텍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K-팝 가사는 구조가 명확하고 핵심 메시지가 반복되고 이미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K-팝 가사를 대표하는 verse, chorus, bridge 이 세 가지 구조를 두고 얘기를 하는데 자, K-팝 가사는 문장이 짧고 간결한 편이에요. 이는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악과 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verse는 기본적으로 긴 문장이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도 상황과 이미지 전달이 돼야 되고 코러스는 짧고 반복적인 문장으로 감정 고정과 그다음에 기억을 강화시키고 브릿지는 길이보다 의미 전환의 의미를 두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K-팝 가사는 감정 단어보다는 이미지 단어를 우선으로 사용해요. 추상적인 슬프다, 외롭다, 힘들다 이런 거 아니고요. 거리, 계절, 빛, 시간, 온도 이런 규칙으로 show don't tell 이라고 얘기하는 원칙, 가사 수준을 실천한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팝 가사는 번역이 돼도 감정이 비교적 잘 전달이 돼요. 여기에서 명확한 훅을 갖고 있는 게 K-팝 가사의 특징이죠. 이 훅이 코러스에 위치하고 반복되고 노래 제목과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K-팝 가사의 구성 표준 규칙을 보면은요, 대부분 가사가 감각이 아니라 설계된 텍스트라는 거, 그 다음에 VCB 구조는 안정적인 서사 틀이라는 거, 그리고 문장별 길이 다르게 설계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구간별에 따른 문장 길이가 다르게 설계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은 말하지 않고 이미지로 보여주고 훅은 코러스 안에서 반복되고 모든 요소는 청자의 인지 그리고 기억 이걸 기준으로 배치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GPT한테는 어떻게 가사를 쓰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우리가 AI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챗 GPT는 감정을 느끼지 않고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고 언어와 구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사 작업에 챗 GPT가 잘하는 거, 감정 톤 변경하는 거, 문장 길이, 표현 방식, 벌스, 코러스 톤 강화하고 훅 이런 것들 여러 개 생성하고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영감이 주는 게 아니라 기존 가사 구조를 재배열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가 아니라 조건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챗 GPT한테 가사 써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과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명령이 아니라 조건을 잘 정해야 돼요. 어떤 감정이고 어떤 파트인지 문장 수는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쇼, 돈테를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자, 실제 실습을 하면서 우리 이런 프롬프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들은 거 잘 기억하셨다가 수업에 와서 우리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가사를 쓸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봐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